비상사태 선언을 통해서 스가는 자멸했고 코이케는 큰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라는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떠밀려서 원고를 읽기만 하는 스가 총리와 위기감을 단호하게 표현하는 코이케 지사로 구도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코이케는 지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모든 책임을 스가 내각에 미루었는데 미디어를 통해 성공했다는 거죠. 스가의 찌질함이 일본 전역에 방송되었습니다. 코이케에게 당했다는 여론이 일본 전역에 크게 퍼지면서 이미 망신살이 뻗친 상황인데 찌질하게 변명과 핑계와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스가는 8일 TV 아사히의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도대체 왜 코이케와 그렇게 앙숙 관계가 되었는지와 대화는 왜 안 하는지에 대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스가는 코이케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스가는 도쿄도의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모아줄 것을 분명히 요청했다. 그러나 코이케는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거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아나운서가 그러면 더 자주 코이케와 대화를 하지 않느냐, 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지 않느냐, 소통에 문제가 있느냐 라고 추궁했습니다. 스가가 이때 전화통화는 자주 한다, 소통에 문제가 없다 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민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코이케에게 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코이케를 비난하는 자민당 내부에서는 코이케의 현란한 플립쇼에 대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피켓을 만들거나 보드를 들고 나와서 현란한 말장난만 하는데 도쿄도 세금을 흥청망청 쓴다는 것입니다. 코이케가 들고 나오는 보드판의 디자인 비용이 340만엔, 약 3,570만원, 인쇄 비용이 50만엔, 약 525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코이케가 도쿄도민에 대한 도지사의 호소라는 컨셉으로 TV나 라디오, 인터넷에 지출한 광고 비용이 총 11억 1천만엔, 약 117억 원을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실제적인 C19 대책에는 소홀했고 결국 코이케 자신의 정치적인 쇼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스가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도리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스가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언론은 위기감은 하나도 없고 기운도 없이 원고를 읽기만 하는 모습이었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 기자회견이 도리어 스가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에는 스가의 습관적인 말투도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에서는 1분에 1회 이상 등장하는 스가의 입버릇, 총리의 말투가 국민의 불안과 절망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라는 기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39번이나 어미에 생각합니다 라는 것을 붙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표현은 국민들에게 절망감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자신감도 없는 책임 회피성의 말투라는 것입니다. 총리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개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지금 생각은 그렇지만 만일에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 책임 추궁은 하지 말아달라 라는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단호하고 분명하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스가의 말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스가의 자신감 없음,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정치판을 흔들어 보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니카이 간사장입니다. 정말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잽싼 것 같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의 파벌 의원들은 이제 스가는 아니다. 비상사태 선언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코이케가 자기 총리이다. 강력한 총리 후보 카드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니카이 간사장은 물망에 오르는 총리 후보 중에서 니카이의 손을 가장 잡고 싶어하는 정치인인 코이케에게 지지 의사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고 쇼맨십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최고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상사태 발령으로 C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게 된다면 모든 공로는 코이케가 가지고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이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는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코이케로 밀어주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내각이 죽을 쓰면 니카이도 같이 욕을 먹는 구도에서 코이케와 함께 일본을 구한 정치 지도자로 이미지 변신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간 아사히의 분석대로 니카이 간사장이 코이케를 차기 총리로 추대한다면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카이 간사장이 코이케를 밀어보려고 한 것에는 스가에게 배신당했다고 믿는 니카이의 분노가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스가가 갑자기 고투 여행 정책을 일시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가는 13일까지도 전혀 여행 캠페인을 중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마이니치 신문의 지지도 하락 발표 보도 이후에 갑자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니카이 간사장입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여행업계 단체인 전국여행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대책도 협의하지 않고 갑자기 중지라니 라며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음 총리는 스가는 아니다 라고 밝힐 정도라고 합니다. 아소다로파 의원들도 스가는 시일구와 함께 곧 물러난다. 차기는 아베도 가능하다 라며 반감을 나타낸 상황이기 때문에 스가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스가가 비상사태를 발령한 7일에는 스가가 관방장관으로 있을 때의 관방 기밀비가 공개되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가가 아베 정권에서 관방장관을 지낸 7년 8개월 동안에 지출한 관방 기밀비는 95억 4,200만 엔, 약 1,003억 원이며 이 중에 영수증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비가 91%에 해당이 되는 86억 8천만 엔, 약 912억 3,600만 원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 평균 307만 엔, 약 3,227만 원을 쓴 것입니다. 또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에 거액이 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스가가 총재 선거 출마를 표명한 것이 9월 2일인데 그 전날에 9,020만 엔, 약 9억 5천만 원을 인출한 것입니다. 총리 지명이 된 9월 16일까지 다시 4,820만 엔, 약 5억 원이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위해 사용했다면 괜찮지만 정권의 연장이나 자신의 정치 생명 유지로 비자금을 사용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아베 정권 이후 국민 세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너무 심하다.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가는 괜히 총리 자리를 욕심내고 혹시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하다가 큰 망신을 당하고 불명예 사퇴를 해야 할 판입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스가를 물먹이는 코이케도 상황에 따라 잽싸게 변신하는 니카이도 대단하네요. 한국사법부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청구 소송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건은 배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기들을 속이거나 혹은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4차례의 변론 끝에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소송을 낸 배 할머니는 2014년 세상을 떠났고 공동원고인 김군자, 김순옥, 유나미 할머니 등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세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근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억 원이란 금액이 무척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할머니들의 피해가 1억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직접 제기한 금액이었고 처음으로 승소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우리 법원에 있다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일본이 위안부 소송을 거부하는 근거도 동일합니다.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해도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한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 재판부는 이어서 과거에 맺은 협정도 언급했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65년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말 속 시원하네요. 원고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김강원 변호사는 판결을 두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일본을 상대로 주권 면제를 넘어서고 오늘 같은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는 한일 관계에는 큰 파장이 있을 것 같다. 문명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아직까지 이렇게 반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본은 선진국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폐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배상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한 일본의 자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가토 관방장관이 직접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가토 장관은 예상대로 주권 면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외교부도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오전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남 대사는 오전 11시 25분께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외부성 청사로 들어간 뒤 고작 9분 만에 나왔습니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남 대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예상했던 그대로의 반응이자 관방장관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다른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런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불쾌한 판결이다. 대놓고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네요.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2019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남대사를 불러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결코 물러설 마음이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 인정은 피해자와 다수 국민 입장에서 매우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은 한일 관계에 더욱 큰 파장이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나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일본 기업이 피고여서 우회로를 찾으려는 양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판결은 피고가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외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입니다. 일본은 양국 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무효가 됐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약속 위반을 주장하며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처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정부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 강창일 전 의원을 주일 일본 대사로 임명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확실한 사실은 한국이 양보할 상황은 아닙니다. 위안부 배상 판결은 강제징용 문제보다 더 큰 파동을 만들겠지만 일본의 압박에 불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한국의 판결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